며칠 전에 바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번 찔러도 안 죽더라는 뉴스가 신문과 TV를 통해서 쫙 퍼졌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통칭하는 이름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인 SARS-CoV-2, 그리고 이 바이러스엔 질병을 가리키는 코비드-19을 키워드로 놓고 논문 검색을 해보면 각각 53,000, 32,000, 56,000개의 논문이 검색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의 특성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 숫자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러스를 바늘로 찌르는 연구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서 도대체 왜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렀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자들은 바이러스를 바늘로 찌른 연구에 주목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터미네이트 코로나, 강력한 코로나, 독한 코로나, 참 지독한 코로나, 바늘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었다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목만 보면 바늘로 찔러 죽이려고 해봤는데 안 죽더라,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혈청치료제, 항체치료제 같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와 백신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중단되었다든지 해서 개발 과정이 잘 진행되려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러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건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들을 몇 개 읽어보았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면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이 바이오 아카이브에 심사 중인 논문을 올렸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논문을 근거로 보도했고, 우리나라 언론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늘로 몇 차례 찔렀을 때 풍선처럼 터지는지 실험했는데 모양이 찌그러질 뿐 바늘을 빼면 다시 원상 회복되었고, 실험을 무려 100차례나 되풀이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다. 90도를 10분간 가했으나 원형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중국 칭화대 연구진은 26개,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진은 24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은 40개,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은 61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최고의 탄성력을 가진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외부의 환경에 잘 적응해 쉽게 죽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보았을 때는 기사 내용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매체의 기사를 읽어봐도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딱 잡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매체들이 다들 인용하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 제목을 보면 계속해서 놀래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열성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회복력이 매우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에는 헝가리 연구팀이 미세 바늘로 100번 탐침 조사했을 때도 견딘다. 물리적으로 가장 탄성력이 강한 바이러스인 것 같다. 프랑스 연구팀은 60도에서 1시간 처리해도 동물 세포에서 복제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서 우리나라 매체에서 제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코로나, 강력한 코로나, 독한 코로나 이런 내용은 여기에는 없던 것인데 우리나라 매체에서 새롭게 뽑은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풍선처럼 터지는지 실험했는데 터지지 않았다. 80나노미터 정도 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은 끝을 가진 바늘을 이용해서 시험하였고, 바늘을 누르면 바이러스는 찌그러졌다가 바늘을 치우면 복원된다. 100번 시험했는데 멀쩡하게 남아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한 예로 베이징의 칭화대학교 연구팀이 이번 주에 셀지에 발표한 논문에 자세한 구조가 설명되어 있는데 핵산이 꾸겨 넣는 정도로 빽빽하게 포장되어 있다. 이전의 연구 대부분은 바이러스를 고정해서 연구했는데 이렇게 해야 이미지를 깨끗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헝가리 연구팀은 고정시키지 않고 연구했기 때문에 활동성과 반응성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용한 장비는 원자간역 현미경이다.
이 장비에 바이러스를 넣고 미세한 바늘을 가지고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였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숙주의 몸을 떠나면 파괴되기 쉽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환경에서는 며칠간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서 버티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헝가리 팀의 연구 결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게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개체가 몇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중국 연구팀은 26개,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24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40개, 헝가리 연구팀은 61개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코로나19의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마다 변이성이 높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바늘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건드렸더니 빠르게 스윙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도 수용체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에 프랑스 연구팀은 코로나19를 60도에서 1시간 노출시켜도 동물 세포에서 감염력을 유지한다고 보고했었고 이번 헝가리 연구팀의 경우에는 90도에서 10분간 노출했을 때 모양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처음 코로나19가 퍼질 때 여름이 되면 전염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름에도 전염 속도가 별로 늦춰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도 높은 온도에도 잘 버티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늘로 100번 찔러도 멀쩡하다는 기사 제목을 보고 이런 걸 상상한 것은 아마도 바늘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바늘의 뜻 중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나 싶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바늘의 뜻을 보면 첫 번째는 옷을 꿰맬 때 쓰는 바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바늘, 저울바늘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뜨개질 바늘입니다. 대바늘, 코바늘 같은 것이 이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주사바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늘고 뾰족한 물건 또는 어떤 것을 꿰매는 데 쓰는 물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가늘고 뾰족한 것을 바늘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잘 모르는 매우 다양한 물건을 바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늘을 사용했는지 잘 알아야 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번역할 때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needle이라는 영어 단어는 묘하게 우리말의 바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꿰맬 때 쓰는 바늘, 두 번째는 뜨개질 바늘, 다음은 주사 바늘, 네 번째는 나침반의 바늘로서 국어사전에서 설명된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음반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쓰는 레코드 바늘인데 이건 국어사전에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바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잎을 바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솔잎에 찔렸을 때는 바늘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바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비판하는 것을 이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보면 그의 어머니는 왜 취직 안 하냐고 항상 그를 바늘했다. 느낌이 오시나요? 바늘과 니들, 우리말과 영어에서 이 단어의 용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에서도 뾰족하고 길게 생긴 것들을 모두 니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렀다는 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사용한 다른 의미의 니들을 바늘로 직역하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문기사에서 인용한 논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네 사람인데 1저자와 별표가 붙은 책임저자가 세멜바이스 대학교 소속입니다. 나머지 저자는 헝가리 국립공중보건센터 소속인데 1저자와 책임저자가 세멜바이스 대학에서 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태, 스파이크의 움직임, 바이러스 개체의 미세 움직임에 관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형태 그리고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는 원자간력 현미경입니다. 영어로는 Atomic Force Microscopy입니다. Atomic Force가 원자간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원자 사이의 힘이라는 의미겠죠.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간력 현미경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미경은 탐침으로 물체의 표면을 접촉하며 작동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미묘해서 번역하지 않고 영어 표현을 그냥 두었는데 feeling or touc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eeling은 느끼는 것이고 touching은 접촉하는 것이죠. 탐침의 끝부분이 물체의 표면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느낀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탐침을 이동시키면서 레이저를 쏘는데 이에 의해서 탐침의 끝부분과 물체의 표면에 있는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각종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미경의 이름이 원자간력 현미경이 된 것도 원자 사이의 힘을 측정하는 현미경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발음이 쉽지 않지만 원리를 잘 표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힘의 크기도 측정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도 얻고 3차원으로 스테이지를 움직여가면서 힘을 가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이미지 해상도가 나노미터급인데 이는 광학현미경의 1000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해상도입니다. 이 사진은 원자간력 현미경의 탐침에 해당되는 칸틸레버 끝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탐침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니들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는 바늘이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맞을까요? 바늘은 가늘고 뾰족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뾰족하기는 하지만 가늘지는 않죠. 바늘은 홀쭉하게 길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논문에는 니들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칸틸레버 팁이라고 했습니다. 칸틸레버가 익숙치 않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외팔보라고 번역됩니다. 보라는 것이 무언가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뜻하는 것이고 외팔이니까 양쪽에서 받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팔처럼 뻗어서 받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쭉 뻗은 지지대의 끝에 뾰족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외팔보 끝부분 하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짐작이 안 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것을 탐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탐침에서 침은 결국은 바늘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찾기 위한 바늘이라는 의미여서 기능에 조금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원자간력 현미경의 작동 개념도인데 스테이지 아래에 있는 드라이브를 3차원으로 움직여서 시료와 탐침 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움직여서 탐침으로 시료를 누르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쓸듯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면 원자와 원자 간의 각종 힘이 작용되는데 감지 장치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측정하면서 시료를 위에서 위아래 좌우 앞뒤로 이동해 가면서 시료의 표면 구조와 형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논문에 나와 있는 중요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개체를 바닥에 고정하고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에 원자간력 현미경을 작동한 것입니다. 위의 가운데 그림에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이러스 개체들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위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안쪽에 있는 작은 그래프에도 표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퉁불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입체 형태로 그려놓은 것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돌기처럼 튀어나온 것이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첫 번째 결과에서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고정해서 보았다면 두 번째는 자연 상태의 활동성을 보기 위하여 고정하지 않고 관찰하였습니다. 고정하지 않고 관찰하면 표면이 매끈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 고정했을 때보다 고정하지 않았을 때 바이러스 개체의 높이 측정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제일 오른쪽의 그림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어느 위치에서나 스파이크 단백질까지 합친 높이로 측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키를 잴 때 머리카락을 힘차게 휘날려서 위에서 내려오는 키 재는 막대가 내 두피에 닿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으로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문제의 바늘로 찔렀다는 실험인데 실제로는 탐침으로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미리 설정해 놓은 힘에 도달할 때까지 눌렀다가 다시 힘을 풀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탄력이 없으면 지그시 누르는 동안 터져버릴 텐데 이 실험에서는 100번을 눌렀다 놓았다를 반복해도 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래쪽 가운데 그림에 보면 100번을 누르는 동안 터지지는 않았지만 탄력은 많이 줄어서 눌렀을 때 밀쳐내는 힘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눌러서 좀 찌그러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열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본 것인데 형태가 좀 일그러져서 열 처리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열 처리한 후에 숙주세포에 감염할 수 있는지는 이 논문에서 실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자가 4월의 프랑스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여 60도에서 1시간 처리했을 때도 동물세포에서 복제할 수 있다고 기사에 첨부한 것도 이 이유일 것입니다. 논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탄력성이 매우 좋다, 복원력이 좋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활발히 움직인다, 열 처리 후 형태가 대체로 유지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 기존의 다른 논문에 비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의의로는 고정하거나 얼리지 않고 자연 상태의 모양과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신체로부터 배출된 후 외부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 내용 요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앞의 두 문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늘로 찔렀을 때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인형을 바늘로 찌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실험은 탐침으로 눌렀을 때입니다. 다음으로 바늘을 빼면이라는 표현은 침을 놓는 것처럼 바늘이 바이러스를 찌르고 들어간 듯한 표현인데 실제로는 탐침으로 지그시 누른 것이니까 눌렀던 탐침을 제자리로 옮기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찌그러지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명확치 않지만 바이러스와는 잘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숙주세포 밖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잘 파괴되지 않는다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논문 내용과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보았더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논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바늘을 찌른다고 한 부분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여기서는 바늘로 찔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끝부분을 움직여서 바이러스의 끝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바이러스가 찌그러졌다가 바늘을 치우면 즉시 복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사를 보고 가졌던 첫 번째 질문, 그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렀을까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찌른 적이 없었습니다. 바늘로 찌른 것이 아니라 탐침으로 눌러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는 바이러스 개체가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그리고 압력이 가해졌다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회복력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만 개의 논문 중에서 왜 하필 이 논문을 기사로 작성했을까인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의 경우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바이러스 감염이 한풀 꺾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왜 그렇지 않고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갔는지 납득하도록 하는 결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왜 수많은 논문 중에서 이 논문을 기사로 작성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수많은 논문 중에서 이 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외신에 보도되었으니까 가져다가 기사로 쓴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번역할 때 일부 잘못 번역하고 제목을 멋지게 지어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몇 가지 일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목을 끄는 기사 덕분에 오랜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논문도 읽어보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원자간역 현미경이 어떤 것인지도 공부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도 덕분에 뭔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